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영끌의 원조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굉장히 무리한 대출을 받아서 집을 샀는데 첫 번째로 냈던 이자가 122만 원이었던 기억이 납니다. 17년간 이자 내고 엄청나게 많은 번민과 갈등과 고뇌가 없었겠습니까? 서울에 혹시 영끌을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돈으로 혼줄 내는 남자 돈줄남 김경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혼줄 내는 거를 잠깐 멈추고요. 최근에 고민 사연 중에서 가장 많이 들어오는 것 중에 하나가 아무래도 부동산 가격이 좀 많이 하락을 하다 보니까 작년 재작년에 영끌로 아파트를 사셨던 분들이 고민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말이죠. 바로 영끌족 여러분에게 바로 영끌의 원조인 바로 저 김경필 멘토가 전하는 메시지에 관련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자, 이 메시지에 관련된 내용 안에는 그래도 상당히 의미 있는 레슨이 들어있기 때문에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장 최근에 많은 고민이 뭐냐 말씀드렸지만 이 영끌로 아파트 사신 분들이다라는 이야기죠. 영끌족 아파트. 이게 참 생각만 해도 좀 답답함이 듭니다. 최근에 이제 아파트 가격이 좀 많이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좀 하락을 하다 보니까 소위 말하는 우리가 끝물이라고 하죠. 2020년, 21년도에 좀 무리한 대출을 받아서 집을 샀던 분들의 고민이 날로 깊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그동안 말씀은 안 드렸는데 제가 사실은 영끌의 원조격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굉장히 2000년대 초반에 이제 집을 무리해서 샀고 사실 이 무리한 정도가 제가 지금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왜 그랬지? 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강력한 대출을 받아서 샀거든요. 당시에는 영끌이라는 말 자체가 없었을 때입니다. 오늘 저의 이야기를 조금 하려고 합니다. 제가 사실 이 얘기를 좀 안 하려고 했습니다. 왜냐면 저희 부티풀 채널에 나오는 많은 분들 중에 뭐 굉장히 성공한 분들도 많고 뭐 돈이 100억, 200억 뭐 이런 분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 이제 저는 뭐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하는 게 조금 창피하기도 하고 했는데 어쨌든 오늘 이 영끌 관련해가지고는 상당히 속상해하시고 걱정이시고 앞으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를 고민하시는 분이 많기 때문에 제 이야기를 살짝 섞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2005년 6월에 제가 등기를 칩니다. 등기를 2005년 6월, 굉장히 오래됐죠. 자, 그런데 바로 저희 집이 여기거든요. 바로 요 타워 팰리스 건너편 여기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영끌의 원조다 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당시에는 영끌이라는 말 자체가 없었습니다. 영끌이라는 말 자체가 제일은행의 당시에 그 차장님이 저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니 뭐 이렇게까지 대출을 많이 받아서 이 집을 꼭 사야 되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는 얘기예요. 제가 당시에 33평 이 아파트를 말이죠 2005년 6월에 7억 원에 샀거든요. 사실은 7억 3천이었는데 졸라가지고 그래서 조금 깎았어요. 근데 그 당시에 H대학교 성악과 교수님한테 제가 집을 샀는데 이분은 왜 파셨냐 봤더니 그 당시에 33평 아파트가 7억이 넘어가는 거에 대해서 자기는 이해가 안 간다 이러면서 막 밤에 잠이 안 온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당시에 이제 굉장히 무리한 대출을 받아서 집을 샀는데 당시에는 원금과 이자만 내는 게 아니라 이자만 낼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당시에 이자가 제 첫 번째로 냈던 이자가 122만 원이었던 기억이 납니다. 122만 원 갖고 뭘 그러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있지만 2005년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면 화폐 가치로 봤을 때는 엄청나게 큰 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사실 제가 무리를 했거든요. 자, 그럼 여러분 여기서 갑자기 궁금한 게 그럼 왜 그렇게까지 해서 영끌을 하셨을까?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인데 제가 이 집을 사고 나서 3명의 여성한테 미친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첫 번째가 누구냐면 바로 저희 와이프죠. 미친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를 당연히 들었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저희 어머니가 미친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하셨고 장모님은 저희 면전에서는 아니지만 저희 와이프한테 김서방이 미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서 무려 3번을 미친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되느냐? 지금은 뭐 대박 성공을 했죠. 여러분들 뭐 추측을 하시겠지만 지금은 뭐 재건축이 또 추진되기도 하고 이래저래 이제 시간도 굉장히 많이 지났고요. 그 사이에 엄청나게 어려움을 겪었지만 지금은 뭐
20억대 후반 정도까지 올랐으니까 30억에 육박을 하고 있으니까 뭐 지금은 대출도 이제 거의 다 갚았고 그러니까 뭐 지금은 사실은 굉장히 편안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17년 세월 동안 수많은 사람들한테 들은 이야기가 뭐냐 이거예요. 그냥 집 하나 잘 사서 돈 벌었네? 그냥 뭐 그냥 쉽게 돈 벌었네? 그냥 거저 먹었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여러분 17년간 이자 내고 고민하고 그 다음에 그 사이에 엄청나게 많은 그러니까 제가 외벌이로 엄청나게 많은 번민과 갈등과 고뇌가 없었겠습니까? 이 양 어깨에 진짜 엄청난 짐을 지고 무지무지하게 힘들게 보냈거든요. 이거를 너무 쉽게 그냥 뭐 그냥 집 하나 사서 돈 벌었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사실은 저는 약간 화가 납니다. 화가 나는데 지금 영끌로 집을 사신 분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작년에 집을 사실 때 굉장히 분위기가 좀 뜨거웠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뭔가 집이 좀 지금 아니면 못 사겠구나 라는 생각으로 아마 사셨을 텐데 그 여러분 잘못이 아닙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집을 통해서 물론 반드시 그 집을 투자 수단으로만 활용하려고 사신 건 아니겠지만 분명히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최근에 이런 고민들이 얼마나 많냐면 말이죠. 제가 월더머니에 이제 한 달에 한 번 정도 나가는데 지난 12일 날 나갔을 때 제가 이제 출연 영상입니다. 황현희 씨가 그때 호스트였는데 황현희 씨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영끌계의 시조세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영끌계의 암모나이트다. 왜냐면 제가 2005년도에 집을 샀다는 얘기를 하니까 거의 영끌족에 있어서는 암모나이트와 같은 존재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가 진짜 돌아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진짜 최근에 영끌하셨던 분들한테는 자,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화면을 한번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역대 정부별 주택가격 상승률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집값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올라간 것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지만 아닙니다. 지난 50년의 역사를 놓고 봤을 때는 뭐 장기적으로는 집이 계속 올라온 게 맞죠. 그러나 중간에 자, 이때를 한번 봐주세요. 90년대 중반에는요. 집값이 전혀 오르지 않은 이런 구간이 있었어요. 이때 집주인들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때도 대출 받아 사신 분이 있었을 텐데. 그 다음에 IMF 이후에 우리나라의 집값이 거의 30% 정도 떨어졌었거든요. 물론 좀 빠르게 회복한 면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이때 또 얼마나 집을 사셨던 분들 중에 괴로웠겠습니까? 저는 이때까지는 집이 없다가 노무현 정부가 시작됐던 해에 2005년 6월에 집을 샀는데 이때는 집값이 엄청나게 올랐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아마 여러분들은 기억 못하시겠지만 당시에 우리나라의 기준금리는 콜금리였는데 콜금리가 4.5%까지 치솟았습니다. 지금 기준금리 3%인데 지금 벌써 이렇게 힘들다고 하시죠. 그 당시는 4.5%였다니까요. 저 4.5%로 이자를 냈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8% 가까운 이자를 냈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당시에 2008년도에 200만 원을 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자를. 근데 저는 그 시기도 버텼어요. 그 시기도 이겨냈어요. 물론 뭐 지금이니까 이겨냈다고 얘기하는 거지 뭐 그때는 저도 뭐 상당히 괴로웠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되는 게 이게 우리가 어떤 자본소득을 올리는 데는 반드시 시간이라는 게 필요하고 고통이라는 게 필요한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러면 그거 지나고 나서 상승 이후에는 또 하락이 없었냐? 웬걸. 이명박 정부 때 2011년도에 또 상당히 많이 가격이 하락을 했습니다. 보이시죠? 예. 가격이 많이 하락을 했어요. 또 괴로워. 이제 팔아야 되나? 자, 그 시기를 지나서 또 한 번 위기가 오는데 이명박 정부 말기부터 박근혜 정부 초기까지 또 집값이 떨어지네? 집이 안 올라. 나는 지금 이자 내고 있고 종부세 내고 있고 막 재산세 내고 있는데 미치는 거죠. 자, 이 엄청난 세월을 다 뚫고 다시 이제 또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상당히 많이 올랐으니까 지금 이렇게 이제 온 거란 말이에요.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그냥 무조건 그럼 집을 앞으로 하락이 있으면 그 다음에 무조건 반등을 하고 상승을 한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 자본소득이라는 것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점을 여러분들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기 생수 한 병이 있어요. 자, 이 생수는 말이죠. 얼마가 정상입니까? 이건 좀 비싼 생수네. 에비앙이네. 요거 1,000원 정도 합니다. 비싸죠? 예. 1,000원이에요. 그런데 이 1,000원이라는 가격이 말이죠. 사막으로 주변이 바뀌면은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이 사막에 이 에비앙 생수 하나 가져가면 이게 1,000원이 아니고 바로 10만 원이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 10만 원을 거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자, 많은 분들이 과거에 집값이 높았다, 지금 집값 떨어지니까 그게 거품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산은 그 자산이 갖고 있는 내재적인 가치 외에 그 환경에 따라서 가격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제가 뭘 말씀드리는 거냐면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냥 일반적으로 구할 수 있었던 생수가 사막에 가져간 사막으로 환경이 바뀌니까 10만 원까지도 올라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다시 사막이 아닌 상황이 되면 다시 이것이 가격이 떨어질 수도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자산 가격이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거주용 목적으로 산 것이기 때문에 물론 여러분들은 뭐 투자에 대한 생각을 전혀 안 한 건 아니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요즘 그 부동산 커뮤니티 보면은 뭐 고소하다, 집값 떨어져서 다행이다 라고 조롱하는 글들을 쓰시는 분들이 많고 댓글에 와서 이렇게 비난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거 좀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그런 분들도 언젠간 집을 사실 거고 그 집이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남의 불행을 보고 좀 이렇게 기뻐하거나 이런 행동은 하시는 거는 좀 나쁜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영끌족 분들에게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상황은 어떻게 보면은 거대한 자본소득으로 가는 하나의 과정이다 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가격이 떨어지는데 무조건 붙잡고 버텨야 되느냐? 그거는 뭐 개별적인 케이스가 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긴 어려운데, 자, 우선 한번 이 내용을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국 기준으로요, 아파트의 수요와 예상 입주 물량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올해 2022년도는요, 지금 이게 이제 위에 보여드리는 것이 바로 이 수요량이고, 이게 공급량이거든요. 이게 공급량. 자, 그런데 서울 같은 경우는 말이죠. 지금 수요보다 공급량이 조금 많습니다. 자, 많고 그 다음에 23년까지는 좀 많아요. 내년까지.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막대 그래프를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24년을 기점으로 입주 물량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거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무슨 이야기냐? 지금 이 하락장이라는 거는 당분간 지속될 것 같기는 합니다. 자, 그러나 그 하락장 너머에 있는 상황을 우리가 놓고 본다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자본소득, 이 자본소득을 얻기 위해서는 약간의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제가 사실 지금 겪고 있는 여러분들의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을 너무나 많이 겪어본 사람으로서 말씀드리자면 좀 힘을 내고 좀 잘 버텨보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이게 이제 전국 같은 경우를 보여드렸는데 서울 같은 경우는 훨씬 수요에 비해서 22년부터 23년, 24년까지 공급량, 입주량이 굉장히 떨어지는 것을 또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봤을 때 서울 같은 경우는 입주 물량이 좀 크게 떨어지니까 서울에 혹시 연끌을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당분간은 이 어려움이 있겠지만 잘 참고 견뎌보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영끌족 여러분에게 원조 영끌, 영끌의 시조세인 김경필 멘토가 전하는 메시지를 말씀드리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메시지. 절대 서로 탓을 하지 말자. 집 산 것 때문에 싸우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고민 사연을 보다 보니까 안타깝습니다. 네가 사자 그랬잖아. 내가 사지 말자 그랬잖아. 이런 얘기하는 분. 그게 불과 작년, 재작년에 어떻게 했냐면 내가 그러니까 사자 그랬잖아. 이걸로 또 싸웠단 말이에요. 여러분, 배우자의 한쪽의 의견을 강력하게 따라서 집을 샀네 안 샀네 갖고 싸우지 마십시오.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미 이제 우리한테 닥친 일인데 뭐 그거 갖고 얘기해봐야 아무 소용 없는 거잖아요. 집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가정의 행복입니다. 우리가 집도 가정의 행복 때문에 마련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선 여러분들 그런 것 갖고 남 탓하지 말기를 저는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 1주택자라면 투자로만 너무 생각하지 말자. 1주택자의 집이라고 하는 건 필수 재화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요 공급이 가격에 비해서 좀 비탄력적이라고 봐야 되겠죠. 비싸더라도 사겠다는 사람들, 그래서 산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단은 너무 투자로만 생각하지 말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세 번째는 자, 가격보다는 상대 가치를 생각해 보자 이겁니다. 자, 제가 말씀드리는 게 상대 가치가 뭐냐? 자, 이 집 팔아서 저 집 몇 채 살 수 있을까? 항상 이걸로 생각을 하면 돼요. 집값을 생각하지 마세요. 왜냐면 자, 우리 집 팔아서
저 길 건너 또 내가 가고 싶은 아파트 몇 채 살 수 있나 봤더니 우리 아파트가 집값 떨어지기 전에 내가 가려고 하는 그 아파트를 0.7채를 살 수가 있었어. 근데 이번에 집값이 많이 하락을 했어. 많이 하락을 했을 때 계산해 보니까 우리 집 팔아서 여전히 내가 가고 싶은 집 0.7채라면 그 집값 떨어진 거 아니죠. 집값이 절대액으로 떨어졌다고 속상해하지 마시고요. 내가 원하는 드림하우스도 떨어졌을 거 아닙니까? 그렇다는 얘기는 내가 지금 내 집 팔아서 집값 떨어지기 전에도 내 집 팔아서 저 집 사는데 내 집의 가격이 0.7채 가격이었다면 지금도 0.7채다 그러면 여러분들 떨어진 게 아닌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 상위 입지에 집을 사신 분들 한번 생각해 볼게요. 마포에 관련된 고민 사연이 왔었는데 마포 집값 떨어져서 너무 속상해요. 근데 그 집값 떨어진 거 가지고 나중에 다른 지역 집 사는 걸 한번 계산해 봤더니 떨어지기 전에는 다른 집 1.5채 살 수 있었는데 이제 1.7채 살 수가 있네? 그럼 떨어진 거 아니죠. 여러분, 그러니까 가격보다는 상대 가치를 생각하시는 훈련을 하셔라.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저도 그러면서 견뎠거든요. 자,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1주택 보유를 하신 분들은 몸테크를 한번 고려해보자 라는 말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자가 너무 부담이 된다. 그러면 여러분 그 집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집을 전월세를 주고 다른 데로 좀 빠져서 훨씬 작거나 조금 불편한 곳으로 가 있을 각오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 집을 지킬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나중에 이 하락장이 끝나고 나서 다시 한번 상승장이 당장 오진 않겠지만 온다고 봤을 때 그 집을 지키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몸테크도 좀 각오할 필요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드라마에 나왔던 노래를 하나 소개시켜 드리면서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응답하라 1988이죠.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셨던 드라마인데 여기에 나온 노래 그대여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미래는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